민수기 14장까지는 가데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뤄두었고요. 15장부터는 여정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38년 동안의 본격적인 방랑의 시간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은 이 38년 광야 방랑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제가 그동안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중간중간 할 때마다 38년의 시간을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라는 표현을 제가 주로 많이 했잖아요. 38년이 가데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데스에 다시 돌아올 때 38년의 시간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신명기 2장 14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레 시대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도에 보면은요, 그 사해 남단,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지금 팔레스틴 지역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좀 약간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지형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단 동편에 보면은 남쪽에서부터 4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맨 밑에가 세렛 시내고 그 위가 아르논강, 그리고 그 위에가 야복강, 그리고 맨 꼭대기에 야르뭇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 강들을 또는 시내를 경계로 해서 이게 또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와디를 형성해요. 와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헐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강이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계곡이 되는, 이스라엘 지역에 와디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요 4개를 경계로 하고 옛날에는요 왕국들이 존재했었어요. 잘 보시면은 세렛강 아래쪽이 에돔이고요, 세렛강에서 아르논까지 모압이고, 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모리가 있어요. 아모리가 중간에 껴있고 그 위쪽이 암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들을 또는 시내를, 또 정확하게 말하는 와디를 경계로 해가지고 왕국들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렛강은 에돔하고 모압을 나누는 경계에 해당합니다. 이 세렛강이 길이가 한 56km 정도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세렛강이라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세렛 시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뭐 물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거의 와디에 가까운 곳인데, 하여간 이것을 경계로 해가지고 에돔과 모압이 서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경선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이 어디죠? 요단강이잖아요. 현재 지금 현대 국가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가 요단강을 끼고 국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 있는 세리터 가면은 폭이 뭐 여기서부터 저기밖에 안 돼요. 한 20-30m밖에 안 되는데 이쪽은 이스라엘, 저쪽은 요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헤엄쳐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깊지도 않아요. 거기 건너가면 요르단이에요. 저쪽에는 요르단 병사들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을 경계로 해서 지금도 나라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특히 이제 아르논 강 같은 경우는 협곡이에요, 협곡. 그래서 깊은 데는 1km가 넘어요, 깊이가. 그래서 거기를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남북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서로 해가지고 어디로 쭉 가다가 올라가는 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지형적으로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그런 아주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4개의 강 또는 시내 와디를 경계로 해가지고 왕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에돔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면은 모압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넘어서, 세렛강을 넘어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광야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데스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소멸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또 세레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레 시내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돔과 모압을 나누는 국경선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신 그 징계가 다 끝나는 시간, 그리고 그 징계의 대상인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소멸되는 시간. 그래서 요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또 모세까지 포함해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더 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뭇강, 그러니까 현재 지도예요. 지금 현재 지형 지도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이라고 신명기 2장 14절에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정확하게 38년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요, 언제 가데스를 떠났고 또 언제 세례 시내를 건넜는지 그 날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숙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사건부터 요 사건까지가 바로 그걸 의미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한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에 처음 도착한 때가 시내 강야를 출발해서 2개월 10일이 지난 BC 1445년 5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8년 지난 1406년 5월 1일이 38년이 마감되는 그런 날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1445년 5월 1일이라는 날짜는 성경에서 언급된 날짜가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인 여정을 다 계산해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요때가 요 날짜구나라는 것들을 추론한 날짜지 성경에서 언급한 날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날짜를 언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런데 요 5월 1일은 성경에서 직접 언급된 날짜는 아니고 역순으로 추론한 날짜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이 날짜를 5월 1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민수기 13장 20절을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몇 가지 명령을 내리면서 맨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은 그 땅에 있는 실과를 가져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여기 후반부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포도가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포도가 익을 즈음. 자, 포도가 익을 즈음이 대략 어느 때인가? 우리나라도 지금 7, 8월 정도면 포도가 많이 출하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도 포도는 9월까지 가지만 보통 일반적인 포도는 7, 8월이 성수기예요. 포도 시즌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7, 8월이 포도가 있고 포도가 출하되는 시기였습니다. 태양력으로 말해서. 그런데 태양력과 종교력을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 그 종교력으로 1월달이 태양력으로 몇 월달이죠? 봄이잖아요. 출애굽하는 그 달이 출애굽이 1월 14일 날,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 지내고 15일 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달을 해의 첫 해로 두라고 하나님 명령했고 바로 그것이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3월 1일이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력과는 보통 2.5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력으로 1월 달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3, 4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5월이 시작이 되는 때예요. 그때가 포도가 익을 즈음이 종교력으로 5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역순으로 5월 1일도 나오지만은 요 표현에 의하면은 요 때가 5월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익을 즈음은 종교력으로 5월 1일이 되는 그 즈음, 이들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간에 도착을 했어요. 자,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복귀하면서 헤브론 근처에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 깨워서 또 석류와 무화과와 함께 가지고 옵니다. 이때가 포도만 출하되는 시기가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같이 출하가 됩니다. 파송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어서 꿰어 메우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민수기 13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24절 읽어주세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에스골 골짜기라는 이름은 에스골은 송이라는 뜻이에요. 송이.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에 가깝다고 했어요? 헤브론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베델 지나가지고 조금 더 가는 곳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또 헤브론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도 있었지만은 헤브론에 많이 머물렀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습니다. 헤브론에. 참고 사항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는 사건이 있죠. 근데 목사님들도 많이 실수하는 게 37장에 있는 골짜기를 보통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에스골과 에스겔이 비슷하니까 한글로 그래서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골짜기는 골짜기 명이 없어요. 그냥 환상 가운데 본 건데 물론 어느 지역의 골짜기일 수 있는데 환상 가운데 본 거고 에스골 골짜기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 에스골과 에스겔을 한글 이름이 좀 비슷해 보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냥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냥 에스골 골짜기를 에스겔 골짜기라고 아예 그냥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착각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보면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을 들어봤더니 발음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 발음하면은 에제키엘이에요. 에스겔이 에제키엘이에요. 영어 발음으로. 저는 히브리어 발음을 도저히 못 따라하겠어요. 여하고 야 중간 발음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헤스겔은 예헤스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에스겔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에스골 골짜기는요 에스콜이에요. 에스콜. 히브리어로 에스콜이고 그냥 송이를 의미해요. 포도송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에스골 골짜기하고 37장에 나온 에스겔 30장에 나오는 골짜기를 같은 곳으로 보는데 이거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헤브론 근처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거기가 워낙에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 표현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갔다 그랬어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사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실제로 에스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현재 진짜로. 여러분 에스골 포도 한번 검색하면요, 구글에서 이스라엘 에스골 포도 하면은요, 저런 비슷한 사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렇게. 대단하죠. 옛날에도요, 3,500년 전에도 저와 같은 것을 메고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렇게 자라고 있대요. 저 지역이 포도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완전히 정확한 이야기죠. 13장 25절부터 27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 그러면서 아마 그냥 사람들이 그 정탐꾼이 이걸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마 막 이렇게 아까 막 이렇게 턱이 막 내려오는 분들 몇 분 계셨는데 아마 그런 반응을 했을 거. 와, 저 땅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저 과일 봐, 저 과일 봐. 광야 동안 지금 거의 1년 반 가까이 과일 못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만나고 갖고 가다가 메추라기 좀 보고 그랬는데 과일을 보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예 하면서 그냥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곧 먹을 거다 뭐 이렇게. 저건 내 거야 건들지 마 하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일간의 정탐 기간을 더 여기서 플러스를 해보세요. 5월 1일에 그러면은 앞뒤로 뭐 시간들이 조금 며칠 뭐 상관도 있고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6월 중순경에 해당돼요. 6월 중순. 그래서 BC 1445년 5월 1일경에 가데스에 도착하고 6월 15일경에 가데스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방랑 생활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1445년 6월 중순경에 가데스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렛강을 건넌 때가 언젠가 또 제가 또 조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기간 중에서 두 번째로 가데스에 도달한 것이 민수기 2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광야와 바란광야 그 접경 지역에 가데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바란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표현하고요. 또 여기서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가데스를 그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란광야는 남쪽에 있고 신광야는 바란광야와 접해 있는 북쪽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데스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달이 언제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그 첫째 달을 말합니다. 1406년 1월을 의미합니다. 1월인데 태양력으로는 3, 4월. 이스라엘이 3, 4월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40년이 딱 들어가는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가데스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암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근처에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5월 1일경에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민수기 30장 37장에 나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 호르산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네게부 쪽에 호르산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지금 여기 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 지도 보여주세요. 11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지도에 보시면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페트라 바로 근처.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위성 그 사진으로 이렇게 자료를 캡처한 거 보니까 페트라하고 호르산하고 한 3.8km 정도 되더라고요. 3.8km니까 뭐 멀지 않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페트라 거의 붙어 있는 그 지역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페트라는 이제 에돔의 옛날 에돔, 지금의 요르단 그 남쪽에 있거든요. 지금 요 지도에 있는 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는 명확한 현재 그 지명이고요. 호르산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게부 쪽에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바로 페트라 근처에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호르산이 바로 요 지역에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여러분 호르산 치면은 지도가 나와요. 구글에 치면은 어느 분은 요 네게부 쪽에다가 호르산 표시한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여기다 표시한 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쪽의 지도를 표시한 분이 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 호르산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이미 에돔 땅 가까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시나이 반도 루트설로 해가지고 이 네게부 밑쪽으로 해가지고 막 거기서 돌다가 이렇게 올라왔다 한다면은 지금 동편으로
여기는 밑에는 지금 광야지대예요. 강도 아니고 광야지대인데, 예, 그 밑에가 아라바 강야예요. 이번에 10월달 선교 여기 성지순례팀 아라바 강야 이번에 갑니다. 예, 가서 좀 알아보세요 이번에. 예, 맞는지 아닌지. 만약에 그 네게부 쪽에 호르산에 있다 할지라도 요쪽으로 에돔 쪽으로 건너오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며칠이면 충분히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안 강야 쪽에서 돌다가 거기가 이제 바단강야라고 해서 거기서 헤매다가 이쪽으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거리도 비슷하게 그리 멀지 않아요. 서쪽에서 동편으로 온 것이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온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며칠 상간에 다 비슷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호르산만 넘어가면은 에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는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호르산에다가 진을 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20장 21, 22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자,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구글 얼스에서 이거 캡처를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펜으로 그리기를 했는데 좀 어설프지만은 이걸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자, 보시면은 밑에 에돔이 있고요. 그 중간에 세렛 시내라고 있죠.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무슨 자크처럼 생겨 있는 그 지형에 보면은 거기가 세렛 시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아르논 강이 있고요. 세렛 시내를 경계해서 밑에는 에돔, 위에는 모압. 그리고 아르논 강을 경계로 해서 밑에는 모압, 위에는 아모리. 그리고 또 북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왕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평상시는요,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 길을 따라 다녔냐면은, 자, 보시면은 중간에 초록, 연두색으로 표시한 왕의대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에요. 이스라엘 쪽에서 저 요단을 보면은요, 고원지대처럼 보입니다. 저도 이제 그때 여기 갔는데, 지금 여기 고속도로가 있어요. 왕의대로 바로 옆쪽으로 고속도로가 있는데 사막 고속도로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그냥 정말 그냥 완전히 그냥 평야지대예요. 근데 무슨 농사가 짓는 게 아니라 광야로서의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에 왕의대로가 있어요. 옛날에 왕들이 많이 다녔다가 해서 왕의대로인데, 근데 원래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에돔 왕이 여기는 못 들어와. 안 돼. 그래서 에돔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를 올라가면은 형제잖아요. 같은 혈통적인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 원치 않고. 그래서 에돔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옆길로 우회를 합니다. 좋은 길, 왕의대로로 가야 되는데 글로 못 가고 옆으로 동편으로 쭉 우회해가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에돔도 통과하고 에돔 국경 바깥쪽으로 해서 모압도 지나쳐가지고 중앙으로 들어갈 수 없고 다시 모압까지 다 돌아간 다음에 아르논 강인 그쪽에서 아르논 길 협곡을 따라서 다시 서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왕의대로와 만나는 그 길로 다시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압 평야지대에서 여리고를 이렇게 왼쪽으로 요단강을 도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빨간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길이고 저 연두색 길은 왕의대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 길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호르산이 있어요. 호르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1445년 5월 1일.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 16일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정확하게 이 날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론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30일 동안 호르산에 머물면서 애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국장이 열린 거예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5월 1일 날 여기 도착을 했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30일 동안을 거기서 애곡을 하면은 30일이 쑥 지나가면은 언제가 돼요? 6월 1일이 되죠. 그런데 6월 1일이 지난 다음에 민수기 33장 41절을 이하를 보면은요, 호르산 이후의 일정이 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비림의 진을 치고. 호르산 다음에 살모나, 분온, 오봇, 이에 아바림 이렇게 네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18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지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호르산이 밑에 있고요. 여기서 분온, 오봇, 이에 아바림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에 아바림과 디본갓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로 세례 시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아바림만 넘어가면은 지리적으로는 에돔에서 모압으로 건너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례 시내를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만이 세례 시내 북쪽으로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이에 아바림에서 모두 다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13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시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데스 바네아에 5월 1일 날 도착해서 거기서 한 40일 동안 정탐하고 거기서 한 5일 정도 앞뒤로 해가지고 어떤 준비 기간 또 거기서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 등등 해가지고 약 6월 중순경에 가데스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바림을 넘어서 세례 시내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아바림은 세례 시내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출애굽 1세대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너서 도착하는 곳이 이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5절에 보면은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임에서 숙박했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는데 이에 아바림에서 넘어가면은 이임이라는 곳에서 잠시나마 아마 숙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디본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임도 마찬가지로 이에 아바림과 같이 황무지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니까 바로 디본갓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했는데 이 세렛 골짜기에 해당하는 이 지명이 이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디본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세렛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이에 아바림, 북쪽이 이임, 그리고 이임의 바로 위쪽에 있는 것이 디본갓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6월 15일경에
이임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BC 1445년 6월 중순경에 본격적인 38년 방랑이 시작했죠.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방랑이 시작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38년쯤 되는 6월 15일경에 역시 세렛강 북쪽에 이임에 도착함으로써 아까 신명기 2장 14절에서 말한 가데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날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추적을 해가지고 대충 이 날짜일 거예요, 이 날짜일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대충 이런 날짜가 될 거라고 밖에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가데스에 출발해서 호루산에 도착하는 그 시기가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데스에 처음 도착한 것이 5월 1일로 보고요. 왜냐면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적어도 앞에는 잘 몰라도 뒤에는 도착한 게 5월 1일이니까 날짜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데스에서 가데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38년에 이야기할 때.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신명기 2장 14절에 따진다면은 가데스를 완전히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출발을 해서 이에 아바림을 통과해가지고 세렛시내를 넘어가지고 이임에 도착하는 그날까지가 또 38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나요? 헷갈릴 거는 전혀 없고요. 가데스에서 가데스라고 표현을 한 거나 가데스에서 가데스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라는 표현이나 그 날짜적으로만 좀 한 1, 2개월 앞으로 가는 차이가 있지 38년이라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렛 시내를 건넌 사건은 물리적으로는 에돔과 모압의 국경을 넘은 것이고 또 세대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주인공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반역과 실패의 세대에서 순종과 비전의 세대로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한 개인의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들, 신앙적인 경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이 세렛 시내를 건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상당히 그 필적할 만한 중요한 시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의 세대가 출발하는 그 경계선이 세렛 시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세렛 시내를 넘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모든 징계를 다 이렇게 해제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작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세렛 시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38년의 시간을 만약에 혹 지금 방랑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요, 여러분 안에 그 반역의 세대를 또 대표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다 죽고요. 다 죽은 다음에 몇 개의 또 그 경유지를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무지인 폐허인 이에 아바림을 넘어서 세렛 시내를 통과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징계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전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